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월급에서 정말 30년 동안 꼬박꼬박 돈을 떼어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네. 막상 은퇴하고 보니 평생 한 푼도 안 낸 사람보다 매달 받는 돈이 더 적은 상황? 상상만 해도 정말 힘이 빠지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대가가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국민연금과 생계급여의 역전 현상입니다. 역전현상. 네, 단순히 액수가 뒤집혔다는 사실을 넘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숫자로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2024년 기준으로 말이죠. 네, 국민연금 받는 분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이 약 68만 원. 맞아요. 정확히는 67만 9,924원이죠. 그런데 같은 해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 생활을 보장해주는 돈의 최대 지급액은 얼마죠? 그게 76만 5,444원입니다. 76만 원이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계산해봐도 네, 차이가 꽤 나죠. 8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이 오히려 매달 8만 5천 원을 덜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돈의 성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돈이니까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돌려받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기여가 원칙이거든요. 반면에 생계급여는 이건 좀 다르죠.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께, 네, 국가가 세금으로. 그렇죠. 세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복지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내가 기여한 돈을 돌려받는 사람이 세금으로 지원받는 사람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가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성실함의 배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2년 전, 2022년까지만 해도요. 2년 전이요. 네, 그때는 국민연금이 생계급여보다 아주 근소하게 남아 더 많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체면치레는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런데 2023년에 사상 처음으로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작년에요? 네, 생계급여가 국민연금보다 약 3천 원 더 많아지면서 역전이 시작됐고 2014년 올해는 그 격차가 무려 8만 5천 원까지 폭발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네요. 그렇죠. 아니, 1년 만에 격차가 3천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요? 8만 5천 원으로 뛰었다고요? 이건 진짜 뭔가 비정상적인 속도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 마치 한쪽은 KTX를 타고 질주하는데 다른 한쪽은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 것처럼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KTX에 올라탄 쪽이 바로 생계급여예요. 아, 생계급여가요? 네, 현 정부가 약자복지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거든요. 아, 그 기준선 자체가 올라간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X를 올린 게 아니라 지급 기준선 자체를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2%포인트 상향이요? 네, 이 2%포인트 상향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연간 7%에서 많게는 14%까지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와, 물론 취약계층의 생계를 두텁게 보장한다는 그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KTX가 달리는 동안 비둘기호는 거의 제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비둘기호, 즉 국민연금은 인상 방식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정부 의지랑 상관없이요? 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주도록 못 박혀 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공식 통계로 잡히는 물가 상승률이 연 1%에서 3%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 우리가 시장 가서 느끼는 체감 물가랑은 너무 다른 숫자죠. 너무 다르죠. 결국 생계급여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매년 10% 안팎으로 뛸 때 국민연금은 1, 2%씩 통계에 묶여서 기어가니까 이 둘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도 받지 않느냐. 네, 저도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약 33만 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국민연금과 이걸 합치면 생계급여보다 당연히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네, 국민연금 평균이 68만 원이라고 해도 기초연금 33만 원 더하면 101만 원이잖아요. 101만 원이죠. 76만 원인 생계급여보다 훨씬 많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네. 쉽게 말해서 줬다 뺏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줬다 뺏는 제도요? 네. 기초연금의 취지는 연금이 적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아, 이분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우니 기초연금을 좀 깎아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급액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더 내서 남들보다 국민연금을 좀 더 받게 됐다는 이유로 네, 국가가 주기로 한 다른 돈을 깎는다는 건가요? 이거 무슨 페널티처럼 느껴지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기준선이 되는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약 51만 원입니다. 51만 원. 이 금액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평균 수급자분 경우를 다시 볼까요? 아, 68만 원 받는 분. 네. 이분은 월 68만 원을 받으니 51만 원을 훌쩍 넘죠. 그렇죠. 그럼 기초연금 33만 원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삭감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68만 원에 깎이고 남은 기초연금을 더해봤자 생계급여 76만 원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얼마든지요. 아,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더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복잡한 감액제도가 성실한 납부자의 박탈감을 키우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암울합니다. 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건 추정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이요? 네, 내년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82만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죠. 와, 반면에 국민연금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70만 원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럼 내년에는 격차가 12만 원 이상으로 더 벌어진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만 더 손해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평균 수급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의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거든요. 더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가 약 726만 명인데 이 중에서 무려 37%, 약 271만 명이 한 달에 40만 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71만 명이요.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40만 원도 못 받는다고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원이 안 되니까 기초연금 33만 원을 삭감 없이 전액 다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래도 총 수령액은 73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올해 생계급여 76만 원보다도 적고 내년 생계급여 82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부족한 금액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글쎄요, 저부터라도 성실하게 연금 내는 게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낸 돈으로 내 최저 생활도 보장 못 받을 거면 이 돈을 왜 강제로 걷어가는 거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젊은 세대는 더 심하겠죠.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한 연금 전문가는 자기 돈 한 푼 안 내고 세금으로 받는 급여보다 보험료를 낸 연금이 적다는 건 국가적 비극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국가적 비극. 네, 성실한 납부자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데요.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해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존 국민연금 제도 틀 안에서 어떻게든 연금액 자체를 끌어올려보자는 조금 더 온건한 접근입니다. 액수를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크레딧 제도 확대가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요. 네, 지금도 군 복무기간이나 출산 시에 일정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혜택의 기간이나 대상을 더 늘려서 전체 가입 기간을 인위적으로라도 길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아,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연금액도 늘어나니까요. 보험료를 못 내서 가입 기간이 끊기는 일을 막아주자는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든 가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금액 자체의 파이를 키우자는 거군요.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가요? KTX와 비둘기호의 근본적인 속도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격차는 계속 벌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요? 네,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구조를 개혁한다는 건 단순히 액수를 조정하는 걸 넘어서 판을 새로 짜자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아주 넓은 범위의 어르신들께 33만 원씩 말 그대로 얇고 넓게 나눠주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 정말 소득이 낮은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국민연금과의 관제도 꼬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뭔가요? 투트랙 전략을 제안합니다.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자는 겁니다. 투트랙. 네. 첫 번째 트랙은 기초연금입니다.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30에서 40% 정도로 대폭 좁히는 대신 대상을 좁히는군요. 네, 그 대신 지급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 수준까지 올려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확실하게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복지의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아, 대상을 좁히는 대신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트랙은요? 두 번째 트랙이 바로 군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임금 같은 복지 기능과 섞지 말고 철저하게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보험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자. 네, 감액제도 같은 복잡한 장치를 없애고 성실하게 더 많이, 더 오래 낸 사람이 확실히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재설계해서 납부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기초연금은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안전망 역할을 확실히 하고 국민연금은 성실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실행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줄인다는 건 현재 혜택을 받거나 앞으로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상당수에게 이제 당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 반발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그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기여와 보상의 원칙이 무너진 채로 제도를 방치하는 것 역시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약자 복지의 방향성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옳은 길이죠. 그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생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바보가 되는 듯한 제도는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내가 낸 돈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 그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